오늘 밤부터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돼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2년 전 집중호우 피해 지역 가운데 200여 곳은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냉면을 먹은 60대 남성이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치료를 받다 숨졌는데 병원 측은 이틀 동안 치료를 받고 숨진 뒤에야 식중독 발생을 지자체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30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는 오늘도 연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20억 원 이상 용역 계약의 90% 이상을 발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경남에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2년 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곳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도 복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해 복구 지침에는 수해가 난 이듬해에 주요 공정을 끝내게 돼 있지만 더디기만 합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합천의 한 하천을 따라 중장비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굴착기가 제방 비탈면에 돌을 쌓아 올립니다. 2020년 집중호우 때 무너져 내린 낭민천 제방입니다. 피해를 입은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설계와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복구 공사는 1년 4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에야 시작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5%,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PC 설계라든지 관련 인허가 받는다고 한 1년 정도 접목했고요. 실제로는 작년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공사 기간은 1년 잡고 있습니다. 주택과 축사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불안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또 혹시 뭘 담을지 모르죠. 다리 저기도 공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사가 덜 됐잖아요. 농작물도 걱정이 되고. 2년 전 경남 산청 관광지에 비탈면 150m가 무너진 곳에도 보상 문제 등으로 복구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이잖아요. 안공이 되어야만이 우리 사는 데도 괜찮고 불안하지도 않고 장사도 잘 되끼고 이러는데. 정부 재해복구 지침에는 5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재해가 난 이듬해 6월까지,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이듬해 10월까지는 주요 공정을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하다 보면 관련되는 이행 절차들이 있어서 그걸 이행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들었지만 2020년 수해로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전국에 213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균입니다. 이번 장맛비 경남에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리는지 김라희 기상캐스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현재 곳곳으로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하동과 산청, 함양 등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대 100mm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부 내륙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30에서 70mm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폭우뿐만 아니라 강풍과 풍랑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통영과 거제, 부산 등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와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내외로 시작해서 낮에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24에서 25도 선이 예상되고요. 내륙으로는 2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23도 내외에서 출발해서 낮에는 28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해상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대부분 지역에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당분간 기온에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통영해경이 바다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등 인근 해역의 풍랑예비특보가, 거제와 통영에 강풍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안전사고 순찰을 강화하고 갯바위와 방파제, 해안가 저지대 등의 접근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해의 한 식당에서 냉면에 든 달걀 지단을 먹고 60대 남성이 숨졌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치료를 받다 숨진 병원에서는 이미 같은 증상의 식중독 환자 8명이 더 있었는데도 병원 측은 남성이 숨진 뒤에야 식중독 발생 사실을 김해시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6일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냉면을 먹은 60대 남성은 이튿날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자 곧장 동네 병원에 갔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다음 날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분이 먼저 혹시 여기서 드셨어요? 하고 먼저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많은 인원들이 입원을 했으면 병원에서 먼저 김해시 위생과에다가 말을 하게 되어 있다. 당시 종합병원에는 이미 문제가 된 식당에서 식사한 8명이 설사 등 장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달 17일 입원 환자 검체 조사를 시작해 이튿날 결과를 확인했지만 19일 오전 8시 40분에야 김해시의 식중독 발생을 신고했습니다. 사망자가 나오고도 40분이 지난 시각입니다. 장염으로 오는 사람들을 보건소에 일일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100명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 자체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19일 날 하게 된 거예요. 식품위생법은 식중독 환자를 진단하면 지체 없이 관할 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인데 해석에 따라 신고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발생 상황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 역학조사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김해시는 최종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해당 식당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인 남명학사 창원관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돼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남명학사 식당에서 음식물을 먹은 학생 10명이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이들의 검체와 보존식 검체를 채취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돈이 몰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이후 처음인데요. 우리 증시는 어제 이어 오늘도 연 저점을 새로 썼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1299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이 개장 10분 만에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장중 최고 1,302원 80전까지 올랐는데 장중 환율이 1,300원을 넘은 건 2009년 7월 이후 12년 11개월 만입니다. 1,300원 돌파 직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을 언급하며 이른바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시장 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구두 개입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원 50전 오른 1,301원 80전으로 1,300원 위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간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초반부터 약세를 보인 코스피는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해 1.55% 내린 2,306.48로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고 이후 1.22% 하락한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36% 내린 714.38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천억 원 넘게 우리 주식을 팔았고 개인 투자자도 7천억 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물가 상승세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한 우리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긴축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는 계속 올릴 것이라며 물가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Inflation has obviously surprised to the upside over the past year, and further surprises could be in store. We are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and determined to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price stability. 그러면서 이런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을 감당할 만큼 미국 경제는 충분히 강력하지만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물가를 잡으면서 동시에 노동시장과 경기는 위축되지 않는 이른바 연착륙은 어려운 목표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의 강력한 돈줄 제기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It's not our intended outcome at all, but it's certainly a possibility. And frankly, the events of the last few months around the world have made it more difficult for us to achieve what we want. 지난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8년 만에 0.75%포인트 인상한 연준은 다음 달에도 0.5%포인트 이상의 인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을 예측하고 있는 패드워치 자료를 보면 현재 연준이 다음 달에 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확률은 90%가 넘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해지고는 있지만 강력한 통화 정책을 밀고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어느 정도의 경기 위축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안보경입니다. 정치권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이 대표는 기우제식 징계라며 반발했고 측근들도 윤리위 징계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대표는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 등을 놓고 설전을 이어왔던 배현진 최고위원의 악수 요청을 뿌리치며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선 재차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징계 여부 결정을 다음 달로 미룬 윤리위를 향해선 당의 혁신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징계 때문에 계속 이름이 오르는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 기우제식 징계냐.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아쉬운 시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SNS를 통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없이 징계를 개시한 건 절차 위반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태 최고위원도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는 비상식적 판단이라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윤리위가 대표 망신주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앞서 윤리위는 어젯밤 5시간의 마라톤 논의 끝에 다음 달 7일 이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징계를 할지 안 할지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그 예단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니까요. 이 대표 징계 결정이 한 차례 미뤄지면서 당내 혼란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가 발표 뒤에 수정돼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국기문란, 어이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자체 추천 인사를 경찰이 고지했다며 황당한 상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이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 2시간 만에 수정한 데 대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행안부에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 재가도 없이 그대로 고지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국기문란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치안감 인사는 번복된 적 없다면서 행안부에서 올라온 대로 재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해 이미 발표한 인사를 번복한 건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을 일축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독립성을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에도 반박했습니다.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통제했지만 경찰국을 만들면 행안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휘, 통제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경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에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지만 오늘 경찰청을 찾아 통제 강화가 목적인 경찰국 신설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검찰 주요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대폭 부여받은 법무부 장관이 잘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식물검찰총장 패싱 지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경남 지역의 정당과 노동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따라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유명무실한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경찰청장 직접 선출제와 같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만 7천억 원대의 피해를 낳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합니다. 통합신고대응센터도 운영해 앞으로 112에만 전화를 하면 피해 상담부터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합니다. 대검찰청은 이르면 다음 달 서울 동부지검에 합수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이 가동되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시 검찰이 경찰과 함께 범인 체포부터 기소까지 빠르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대포 통장과 대포폰 유통 조직을 수사하는 한편 범죄자 강제 송환까지 담당하고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조치 등 행정 처분을 맡습니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 반출 수사, 범죄 수익 환수 지원 등을 돕습니다. 국내외에 숨어있는 최상단 총책까지 뿌리를 뽑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센터도 하나로 통합합니다. 지금까지 경찰과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부처에서 개별 접수를 받았는데 계좌 지급 정지 등 피해 회복이나 예방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 전화번호를 112로 일원화하고 피해 신고 관련 인터넷 사이트도 한 개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통합체계도 구축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 사례가 신고된 뒤 지난 16년 동안 피해가 계속 증가해 지난해엔 피해 금액이 7,74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국이 7,000명대, 경남은 400명대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소세가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면 이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97명입니다. 어제보다 1,5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8명,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하면 더 이상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제 독일에서 입국한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국 당시 미열과 인후통, 피부 병변이 나타났지만 현재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 탑승객 중 앞뒤나 양옆, 대각선으로 가까이 앉은 승객 8명에 대해 3주 동안 하루 한두 번 건강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 수준을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또 원숭이 두창 발생이 빈번한 영국과 스페인, 독일 등 5개 나라 입국자의 발열 기준을 37.3도로 0.2도 내려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비말 감염 가능성은 미미하다며 과도한 불안감은 경계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가 아닌 국내 일반 인구에서의 전파 위험은 낮기 때문에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세계보건기구는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보다 높은 3에서 6%로 보고 있는데 전파 속도는 코로나19보다 낮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강의나 발표를 할 때 이 레이저 포인터라는 도구를 흔히 사용하는데요. 최근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면서 이른바 별 지시기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력 손상까지 가져올 수 있는 불법 제품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초록빛을 내는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캠핑장 등에서는 밤하늘 별을 볼 때 사용해 이른바 별 지시기라고도 불립니다. 풍선에 레이저를 쏴봤더니 1초 만에 풍선이 터집니다. 그만큼 레이저의 출력이 높은 겁니다. 안전 기준에 맞는 제품과 비교해봐도 밝기 차이가 매우 두드러집니다. 국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이 같은 중국산 레이저 포인터를 밀수입한 업체 3곳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3만 4천여 개, 시가 2억 원어치를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을 피하려고 안전 기준이 없는 휴대용 손전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양이 유사한 휴대용 랜턴을 신고했고 실질적으로 수입을 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레이저 등급 분류에 따라 출력이 1mW 이하인 1, 2등급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적발된 제품들은 기준보다 최대 120배가 넘는 3등급으로 짧은 시간 노출에도 위험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망막 등에 영향을 줘 시력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망막 염증이나 맥락막 염증을 발생시켜서 시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세관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 안전 기준을 위반한 레이저 포인터 제품의 유통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이번 주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어촌 소멸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속 가능한 어촌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촌으로 들어간 인구는 평균 연령이 높고 가족 단위가 아닌 대부분 1인 가구였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뉴스로 다 담지 못한 취재 내용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2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올해 초 남해로 귀화를 한 50대 최동현 씨. 고기를 잡아 파는 어부의 꿈을 이뤘지만 자칭 월말 부부로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자식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와 소득 수준이 과연 되는가가 먼저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최 씨처럼 어촌으로 전입하고 있는 인구는 대부분 1인 가구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귀화 가구는 800에서 900가구로 집계됐는데 1.5명이었던 평균 가구원 수는 3년 새 1.3명으로 줄었습니다. 2년 전에 귀화한 가구의 78%는 1인 가구로 전년보다 3.1% 늘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귀화한 인구의 평균 연령은 전년보다 1.9세 많은 52.8세, 50대와 60대가 전체의 61%를 차지했으며 청년층인 30대 이하는 14%에 불과합니다. 출산을 통한 어촌 지역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전국의 광역시에 살고 있는 39살 이하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귀화 수요 조사를 한 결과 80%가 귀화를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촌 지역에 대한 정보 부족과 열악한 생활 여건 탓입니다. 해양수산부의 귀화귀촌 활성화 예산은 2015년 42억 8천여만 원에서 지난해 107억 원, 올해 123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귀촌보다 귀화에 집중돼 있어 청년층 유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귀화는 어촌계 가입과 어면허, 어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이 어업의 생산과 유통, 가공,
관광 서비스 영역으로 융복합된 일자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올해 임차료 절반을 지원하는 청년어선 임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신규 어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형 양식면허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어촌 소멸 실태를 연속 보도한 최진석 기자와 몇 가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지방 소멸의 한 단면으로 보여집니다. 어촌 소멸을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이번 취재는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나요? 네, 보통 매년 2월이면 통영 추도의 물메기 생산량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데요. 추도는 물메기의 고향이라고 불릴 만큼 물메기가 많이 잡혀서 연례 행사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취재를 하려고 추도 어촌계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물메기뿐만 아니라 고수온 때문에 바다에 물고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연찮게 어촌계가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네. 이후에 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만든 자료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들을 통해 어촌 소멸을 경고하는 많은 통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남해안 바다의 평균 수온이 오르고 양식장 피해가 늘어나는 실태와 어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각종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어촌 뉴딜 300인데요. 정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3조 원을 쏟아부어서 전국의 어촌과 어항 300곳에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민 자치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도로 건설이나 선박 투입으로 접근성이 높아지고 체험 프로그램 마련으로 관광객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효과가 좀 있군요. 네, 하지만 문제는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건물을 지어놓고도 제대로 쓰이지 않거나 주민 고령화로 사업 추진의 동력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예산은 투입됐지만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나 소득 증대를 제공하기보다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는데요.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네, 우선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귀워 귀촌 정책인데요. 도시의 사람들을 어촌에 유입시켜 소멸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저금리 대출이나 귀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청년층 유입을 위해서는 귀여에 성공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연계시켜주거나 어선업과 양식업을 기반으로 하는 유통과 관광 분야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의료나 교육, 편의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 마련에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네, 계속해서 이제 속보성으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20억 원 이상 용역계약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을 발주했는데 심사평가위원들과 퇴직자들의 사전 접촉이 빈번하게 이뤄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 혁신도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은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공사 감리를 수도권의 한 건축사 사무소가 따냈는데 LH 고위직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곳입니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LH가 이 같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는데 감사원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이 특정 기간 LH 발주 사업을 들여다본 결과 1억 원 이상 설계 공모 294건 가운데 65%, 20억 원 이상 용역 계약의 경우 149건 가운데 93%가 퇴직 직원이 영입된 업체였습니다. 특히 심사평가위원 59명은 LH 퇴직자들로부터 전화 통화 등 사전에 연락을 받고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하도록 한 확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LH는 또 지구지정 등 후보지 관련 용역에서 규정과 달리 수의 계약을 했는데 퇴직자 재취업 업체가 계약 건수의 40%를 따갔습니다. 업체들은 설령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정관이 없으면 그런 자기 그쪽 바운더리 안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러면 공정한 경쟁 자체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LH는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 미흡하다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LH는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심사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전 접촉 등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남해군이 오늘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 자립을 돕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인 한아름 클린을 열었습니다. 세탁이 주요 사업인 이곳은 총 사업비 14억 7천여만 원이 투입돼 4천여 제곱미터 터에 지상 1층 규모로 기계실과 세탁실, 휴게실 등을 갖췄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임원, 일직급 이상 주요 관부들이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남동발전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전력그룹사의 재무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주에서 최근 보도연맹 희생자 추정 유해 41구가 발굴됐는데요. 이 발굴을 담당한 역사문화재연구원의 김헌 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해 발굴 현장 조사 결과 어떤 것들이 확인되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유해는 총 41구가 확인이 되었고요. 네. 유품은 일부 두개골에서 금리와 치아 브릿지 같은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칫솔, 약병, 다양한 형태의 버클, 수익 가방 걸쇠, 여러 종류의 신발, 양은 그릇을 비롯하여 도시락 등과 같은 생활용품이 출토되었습니다. 네, 유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손목에 결박돼 있다거나 아니면 두개골에서 탄두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요? 결박이 된 것은 2인 1조로 해가지고 손목을 전선줄로 결박한 상태로 통제가 수월하기 위함이고 두개골에서 확인된 탄두는 피해 학살자의 머리에 총을 발사해 학살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일단 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지가 진주에만 또 24개 지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번에 9번째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굴 현장과 또 이전 발굴 현장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 또는 공통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현재 진주 유족회에서 확인한 학살지는 총 24지점입니다. 그중 9지점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유해 발굴이 진행되었고요. 여양리 발굴 조사가 1회에 3지점이 주사되었고 문산읍 진성고개는 1회에 2지점, 용산고개는 2회에 2지점, 관지리는 1회에 1지점, 이후 지금 현재 본강리가 9번째로 지금 발굴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진주에서 진행된 유해 발굴 총 9지점 중에 총 7지점이 보도연맹 학살지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예. 이번에 발굴한 본강리 역시 보도연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품을 보면은 진주 용산고개에서 용산고개에서 확인된 학살자와 같이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양은 그릇이나 칫솔 등과 같은 생활용품과 학생이 사용하였던 도시락, 숟가락 그리고 교복 카라에 사용됐던 깃심 같은 게 네. 확인이 돼서 다른 학살지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도연맹 희생자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게 있나요? 현재로서는 출토된 유품만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품으로는 구두, 부추, 각반, 남녀 고무신 등 각기 다른 신발이 확인됐고요. 예. 그다음에 칫솔, 약병, 서로 다른 버클, 수입 가방 걸쇠, 양은 그릇, 그다음에 도시락, 생활용품들이 출토되어 재소자보다는 보도연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굴 조사는 지금 마무리가 된 거죠? 네, 그 유해는 저희 그 연구원으로 다 이동된 상태고요. 연구원에서 그 발굴된 유해를 건조 세척하고 그다음에 계측과 감식이 이루어진 후 이제 진주 유족회와 협의하여 그 진주 명선면 용산리에 있는 임시 안치소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네, 임시 안치소에 보관 중이면 그럼 나머지 민간인 학살지에 대한 조사 계획과 함께 이 이후의 계획도 또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학살지로 지정된 지점은 그 사단법인 전쟁 전후 진주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 확인된 유골이 있으면 거기가 학살지로 지정이 됩니다. 네. 네,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추후 순차적으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보도연맹 사건이 우리 역사의 비극
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이 좀 여한이 남지 않도록 네. 앞으로 남아있는 또 계획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입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2017년 크레인 충돌로 노동자 31명이 숨지거나 다친 삼성중공업 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성중공업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크레인 충돌을 막을 신호 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작업 반경에 간이 화장실을 방치해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3.15 일거 참여자 사건 49건에 대해 조사 개시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월 창원 사무소 문을 연 뒤 최근까지 217건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당시 학생 신분으로 시위에 참여한 신청인 등 49건을 조사 개시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 장목관광단지 우선협상 대상자인 JMTC의 컨소시엄과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장목관광단지는 앞선 민간 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25년 동안 개발이 못됐지만 가덕신공항 등 주변 호재를 활용해 골프장 대신 힐링 관광단지로 개발 전략을 수정해 추진 중입니다.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17명 가운데 경남지사를 포함한 당선인 13명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관사는 권위주의 상징으로 민선 시대에 불필요하다며 선거 공약대로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탈핵 경남시민행동이 오늘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비판을 거두고 미래를 향한 에너지 정책을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신한울 건설 재개를 위해 925억 원대 일감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관련해 10만 년을 관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개관 5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학대 현황과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에게 신속한 도움을 주기 위한 관련 단체 전화번호 통합과 학대 예방 업무를 맡을 별도의 기구 설립이 제안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